지금 홍준표 후보는 최근에 또 SNL에 출연을 해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선들이 4명을 이제 22일 날 뽑게 됩니다. 자, 지금 뭐 몇 명이 등록했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4명에 들어갈 사람은 거의 교수님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김민수, 그다음에 그 한동훈,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대로 하면은 그다음에 홍준표,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나경원 정도가 들어오잖아.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이나 안철수가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요. 예. 안에 들기 위해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나경원과 안철수 중에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4명에 들어갈 가능성 엿보이시는지요? 아니 국민의힘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무래도 나경원이 될 가능성이 왜 여쭤보냐면 교수님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어요. 에이, 왜 틀릴 네네. 수도 있겠죠. 네. 문제는 뭐냐?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이 저렇게 낙마할 줄 몰랐고. 아하. 근데 홍준표가 생각보다는 지금 선전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선전을 좀 하고 있고, 이 김문수가 좀 가라앉으면서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와 버린. 그러니까 김문수 약발이 생각보다 좀 빨리 빠진 측면이 있고요. 예. 그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룰이 이제 원래는 다자 하고 그렇죠. 사자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양자 대결로 짝짝짝짝짝 예. 2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이 불참 선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1차는 100%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또 넣었잖아요. 예. 두 당이 다 그걸 넣은 거거든요. 예. 이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상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당 중에서 자기들이 상대하기 참 쉬운 후보를 뽑아가지고 몰표를 준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뭐 해코지를 방지하겠다 이 말 그게 아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조직을 해야 되는데 예. 조직을 한들 뭐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여론조사 전화가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더 강한지 어떻게 알아?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높게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 그런데 그런 후보들을 그런 후보들을 갖다가 에게 기회를 줘야지. 이걸 갖다 배제하게 된다면 사실 100% 여론조사하는 것에 의미가 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그 역선택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내가 볼 때는 이건 수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국민 여론의 그 참뜻을 깎아먹어요. 그 참뜻이라는 게 뭐냐? 우리 당신만 갖고는 안 되고 당신과 민심이 따로 놀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국민 대중의 일반 여론에 부합하는 후보를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잘라버리면은 형식만 남는 거잖아요. 형식만 남는 거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그래야지 그 경쟁 속에서 더 강한 후보가 나와요. 예. 근데 그걸 갖다 딱 막아버리니까 유승민 같은 경우는 훅 빠져버리면서 경선에 쭉 뭐랄까 힘이 좀 빠져버리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경선이 재밌어지지가 않거든요. 자, 특히 이제 이번 경선에서 기대했던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내리기 전까지는 뿜뿜했던 사람은 김문수 아닙니까? 뻣뻣 꽃꽃 문수 그러면서. 근데 지지율이 리얼미터 결과를 봐도 빠졌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는 뭐냐면은 예. 일단은 딱 보니까 1대1 딱 붙여보니까 큰 차이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딱 그 이재명이랑 붙여놨을 때 딱 보니까 큰 차이가 없게 나오거든요. 1, 2% 차이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대1 대결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다른 국힘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했건데 한동훈이나 그다음에 홍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메리트라는 게 없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분이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보수층들도 알아요. 이 카드는 사실은 본선과 가지고는 사실은 외연 확장하기 굉장히 힘들고 강성 지지층으로 오히려 표를 갖다가 축소시키는 역할밖에 못할 거다라는 판단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확 모였지만은 이게 가면 갈수록 이거 아닌 것 같아 빠졌는데 거기다 또 결정적으로 빠진 게 또 뭐냐면 갑자기 한덕수를 딱 띄우네. 그 순간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른바 김문수 지지율이 아니라 윤 지지율이었고
그래서 한덕수가 부각되니까 오히려 무는 빠져버리는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하고 붙였는데 예컨대 이재명하고 한동훈 또는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뭐 김문수, 그다음에 이재명과 홍준표 이렇게 붙여놨는데 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보다 덜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이민수 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나왔다는 건 사실 그보다 덜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 파괴력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안 되네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쭉 빠지니까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김문수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됐네. 그러니까 쭈르르 해서 줄 다시 쓰자 해서 한덕수로 이렇게 가버린 거죠. 한덕수로. 그러니까 또 김문수 지지율이 또 거기서 빠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상대적인 혜택을 보는 게 이제 그 누구죠? 홍준표 같은 사람이 약간 덕을 보는 거 상대적으로 약간이라도 올랐을 겁니다. 교수님 이 대목입니다. 지금 홍준표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SNL들도 출연하고 뭐 그래서 뭐 SNL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정말 뭐 배수진을 치고 하는구나라는데 이 중에 하나 홍준표 한동훈의 피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나경원 한동훈의 피싸움이 벌어지네요. 예.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수님?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한동훈. 아니죠. 안철수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랑 싸우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도 한동훈 공격하고 안철수도 한동훈 공격하잖아요. 예. 다른 의미에서 전혀 다른 지지층을 보고 있는 거고. 나경원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한동훈에 대해서 비토 감정을 갖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표를 얻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안철수가 한동훈을 공격하는 건 뭐냐면 탄핵 찬성파들 내에서 탄핵 찬성파에서 겹치잖아요, 지금 입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그걸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이 한동훈을 공격하고 안철수 한동훈을 공격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그 4등 싸움이에요. 둘이서 이제 같이 4등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자리는 김문수, 홍준표라면 남은 두 자리를 놓고 세 명이 싸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교수님.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는 좀 그 선에 좀 든 것 같고. 예. 나머지 한 자리가 남다. 한 자리를 놓고서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이제 서로 하니까 얘들은 이제 표싸움을 해야 되는데 표싸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소구하는 지지층이 다른 겁니다. 나경원은 누가 어디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강성층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탄핵 찬성층에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이 다 목표가 일치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경원은 저 때문에 탄핵 당했어 라고 해서 책임론을 막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 그러면 강성 지지층 표를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탠스가 겹쳐버리거든요. 한동훈만 없었으면 자기가 사실 유일한 뭐예요. 탄핵 찬성 후보란 말이죠. 그걸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몫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한동훈이 잡고 있으니까 그걸 또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내도 검사다. 윤석열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표를 가져오겠다. 그 얘기죠, 지금. 속셈이네요. 네, 그 얘기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의 전략. 한동훈 후보의 표를 가져와서 나경원 후보를 밀어뜨리고 본인이 사위에 올라가겠다. 이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 국힘의 구성상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참여해야 되잖아요. 투표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일 경우가 많은데 거긴 강성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는 내가 볼 때는 안철수가 나경원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일본 여론조사에서는 강성 지지층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안철수가 불리하고 나경원 유리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니까요. 그런 거고 지금 KPI인가 거기서 리서치 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수의 후보로서 누가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김문수가 이제 19.3인가 나왔고 한동훈이 14가 나왔고 홍준표가 10이 나왔어요. 나경원 7.7, 안철수가 7.4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라면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다음에 마지막 자리를 놓고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국힘의 구도가 국힘의 구도라는 게 지금 이게 사실은 한덕수가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한테 불리하진 않아요. 이렇게. 불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불리하진 않아요. 신년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찬성한 고유의 지지세를 그대로 가지고 예. 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강성 보수층들의 관심을 갖다 흩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 이렇게 된 측면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몰 석세스가 있어야 돼요. 약간. 쉽게 말하면은 4명에 들고 일단은 예. 그다음에 4명 중에서 이 구도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딱 쌓이게 되면 좀 드라마틱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김문수하고 홍준표를 뽑아버렸다. 이름 둘 다 탄핵 뭡니까 반대파거든. 그러네요. 탄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예. 거기다 바깥에 뭐 한덕수 데려다 뭘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2강 안에 딱 든다, 한동훈이 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재밌어지겠죠. 결선이 올라가면요. 그렇죠. 결선에 이기고 그 다음엔 무슨 한덕수가 바깥에 있다 한들 예. 그때 만약 한덕수마저 꺾어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아하. 이런 가능성은 하나가 좀 남아 있어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분위기 딱 보면은 만약 강성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유권자층의 분포상 사실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유리한 구도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대선은 뭐 하나마나. 그러면은 드라마는 없는 것이고 드라마는 없는 거고 그냥 무난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반전 드라마가 반전을 있는. 하려면 스몰 석세스가 그러니까 일단 4강 안에 드는 거고 그다음에 예. 2강 안에 드는 거고 그때쯤 되면 이제 뭐 좀 해볼 만하죠. 그다음에 뭐 빅텐트 쳐라 다 나와라 뭐 이준석도 나고 뭐도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때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지금 일단 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교수님 해보죠. 한동훈 후보가 친한계 이 지지층들을 만나서 자신감을 갖자. 이 이야기는 본인의 기대보다는 조금 지금 돌풍이나 탄력이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좀 해보려고 하면 좀 오르려고 그러면 딱 한덕수 탁 치고 나오니까 항상 한동훈 좀 뜨려고 그러면 항상 그 윤이 항상 그 초를 쳤잖아요. 예. 총선 때도 그렇고 뭐 대파 들고 나오고 갑자기 의대 정원 들고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일종의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어떤 연결고리 어떤 그런 거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보면 쭉 계속 그렇게 되네요. 쭉 올라가려 그러면 그냥 땅 때려가지고 그냥 내려가고 뭐 땅 때려가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한번 딱 뜨려 그랬는데 그 대통령 구속이 딱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그 변수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경선 과정뿐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 뉴스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힘 후보한테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대선이 워낙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가 지금 빠지는데 말씀하시죠. 그 제3지대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3지대설은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몽땅 다 이재명 아닌 거. 그러니까 유승민, 김부겸, 이낙연, 김두관, 뭐 이준석, 한덕수까지 다 하는 이런 게 있는 거. 이건 사실 비현실적인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뭐냐면은 뭐 기껏해야 이준석하고 한덕수 뭐 날개 마장에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네. 요거에서의 빅텐트 이론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걸 다 부정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의 경선을 갖다 희화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나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가능성도 하나 그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빅텐트는 앞으로 좀 더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민주당은 뭐 이재명 후보로 거의 확정시 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이번 달 말로 또 5월 초로 가면서 교수님과 더 진지하게 또 깊숙이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대한민국의 2025년 날벼락 같은 상황으로 국민들은 다시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상황. 하지만 누구를 뽑더라도 지금 괜찮은 건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이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럼 뭐 글쎄요.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고 지금 어느 후보도 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9호란 말이죠. 뭐 AI 뭐 무료로 뿌리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저는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한국 경제가 올 만큼 왔고 지금 거꾸러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잠재 성장률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갖다 어떻게 다시 확보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 일단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자기 비전들을 얘기하겠죠. 그걸 좀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위기예요, 우리. 이거 가라앉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은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대로 가거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걸 주장해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피크 쳤다.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 집권하고 정권 잡고 뭐 하고 나눠 갖고 이것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공적인 퍼블릭한 차원이 사라져 버리고 프라이빗한 이해관계들, 이권관계들 이걸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유권자들이 그걸 갖다 강제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가 네.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게시판에는 신 교수님 출마해 주세요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답은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